입시를 묻다 피기맘. 네, 입시뉴스 오늘은 또 새로운 배경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2025년부터 AI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라는 주제고요.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5년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1, 고1부터 시작되고요.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자, 이 3대 교육개혁 과제였습니다.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를 뜻합니다. 장점이 있다면 학생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겠고요. 성취도가 낮은 느린 학습자에게는 학생별로 기본 개념을 다질 수 있는 기초학습 과제가 주어지고, 성취도가 높은 빠른 학습자에게는 토론, 논술 같은 심화학습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도입 학년과 과목을 보면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는 초 5, 6 그리고 중2의 국어, 사회, 과학, 기술, 가정, 그리고 2027년에는 중학교 3학년 역사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2028년에는 고등학교 공통 과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만 AI 교과서를 쓰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디지털 교과서 제외가 됐습니다. 서책형 교과서가 그래서 또 병행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보니까요, 기존 교과서 개발사와 에듀테크 업체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8월 중에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하고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착수를 하게 되면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가 있게 되고,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2025년 2월까지 현장 검토를 거쳐서 3월부터 교실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개발은 민간에 맡기는 거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통합학습 기록 저장소를 구축해서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겠다, 이런 게 되겠죠. 자, 이게 개발이 되면 학부모님들도 자녀 학업 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통합학습 기록 저장소 안에 있는 대시보드에 발행사, 과목, 학년별로 학생별로 학습 정보 종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생들도 개인별 학습 현황, 추천 학습 콘텐츠 볼 수 있고요. 교사도 학급별, 학생별 학업 참여도, 학업 성취, 학생별로 어떤 지원 사항이 필요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또 학부모님들도 접근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 참여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냐, 성취를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디지털 교과서 안착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AI 디지털 교과서 우선 적용 과목 영어, 수학, 정보 전체 교원인 1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게 되고요.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 개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도입의 부자력을 막고자 각 학교가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유해 사이트 차단 기능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이제 핵심이, 저도 사실 유튜브가 이제 엄청나게 대중화됐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란 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그걸 보고 배워. 아, 맞아요. 그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잖아. 난 이걸 잘 모르겠네 하시면 바로 찾아서 보시고. 애기들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찾아서 학습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흥미 없는 걸 강제로 자기가 현재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집체교육이 그거잖아. 20명이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몇 등한테 맞춰서 해야 돼. 어렵죠.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중간에 맞춰. 그러면 최상위는 싱거워서 재미가 없을 거고, 아래 하위권에 있는 친구는 못 그래도 알아들어.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한 명이 이렇게 다 다르게 대응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AI의 기술을 통해 되는 건데, 그걸 저는 유튜브에서 봤다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이제 그렇게 맞춤형은 아니고, 그 AI도 뭐 추천되는 거 뭐 이상한 거 나오고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잖아. 네.
이제 그게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반이 뭐 10명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를 제일 잘하고 흥미가 있는 친구는 남들보다 조금 빠른 진도를 나갈 수도 있고 문제를 다르게 풀 수도 있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까 이게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토론이나 논술식으로 학습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어. 근데 같은 반 내에서만 있으면 그 1등이 꼴등하고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1등이 꼴찌를 알려주는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이제 장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모든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실제로 인간의 DNA에 그게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선 장기 저장도 빨리 되고 자기 확신도 있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다 보면 그리고 이제 흥미를 잃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과도 지대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저장소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은 나이스라는 게 있었는데 나이스가 이제 학생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학교마다 단일 서버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아서 성적하고 그 학생의 성적 결과만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입에 활용하려고.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고. 21세기에 IT 선진국인 한국에서 학생들의 데이터가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각각 학교별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물론 아직 우리나라 후진국이 일본보단 낫긴 아직 거기 도장 찍으시는 일본보단 낫긴 한데 의료 이거 안 돼 있죠. 세금하고 연동이 안 돼 있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교육 문제는 더 심각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나 단위 학교 내에서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거야. 또 우리 학교 애들이 평균 학업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감추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즘 내신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IB 검토까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가 2,000개가 있으니까 어떤 학교의 A와 어떤 학교 A가 이게 동일하고 A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고 만약에 사회로 나갔다 쳐도 얘가 A라고 하는데 이게 맞다고 할 수 있나? 뭘 배우고 뭘 해서 A가 된 건지를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장소가 되면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를 쓰면서는 이 아이가 어떤 과정으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과정을 기본으로 결과가 어땠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럼 내가 기록을 해놓을 거 아니야. 학생이 공부한 게 기록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2학년이 올라가서 내가 1학년 때 안 가르쳤던 학생들이 내가 가르친 학생으로 편입이 되면 저 친구는 1학년 때 뭘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지금까지는 단절이에요. 고1에서 고2가 올라가 아니면 중1에서 중2 올라갈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뭘 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담임쌤이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그렇죠. 이제 그걸 물어봐서 넌 어땠니 저땠니 아니면 꼴랑 그 성적표 보고 추론하고 판단해서 또 집체 교육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사라지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한 번 공부를 안 하거나 흥미를 못 느낀 애들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1, 2, 3학년 때까지는 별로 국어에 흥미를 못 느꼈었는데 갑자기 4학년이 되더니 폭풍 발전을 했어. 이 친구의 역량은 이런 거고 그럼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조금 더 글을 많이 써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좀 키워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걸 선생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형식이 바뀌겠죠. 왜냐면 지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집체식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면 평가마저도 이제 이 아이가 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 왜냐면 이제 이게 디지털 교과가 된다는 건 우리 이제 미래 사회, 4차 산업 사회 이후에 다양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후진 사회가 우리가 20세기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의사가 1등이고 판검사가 1등이고 경영학과 가는 애가 1등인 그냥 그 직업 일부 내지는 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순서를 매겨서 하는 그런 거였어. 이제 다르잖아. 영상을 잘하는 1등이 나올 맞아. 수도 있고 자동차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 친구가
그 저마다의 소질에 맞게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하는 게 달라지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볼 수 있는 거죠. 대학도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 대학 입시에서 전공 적합성을 굳이 뭐 내가 주장할 필요도 사실 없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어디까지 이제 개인 정보도 있으니까 어디까지 소통되고 오픈되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원칙이 마련이 되겠지만 어쨌든 출발 자체는 이게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출발 자체는 애들이 일단 찾아본다. 그리고 자기가 흥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집중해 가는 것만이라도 되고 선생님들이 그걸 봐주는 것까지만 되더라도 사실은 뭐 우리 세대한테는 뭐 충격적일 그렇죠. 뿐더러 저는 하여튼 그 유튜브에 힘에서 그런 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챗 GPT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제 저항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거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하면 무슨 뭐 사교육에서 그 이런 걸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만들어 이런 거죠. 맞아. 직접 만들고. 근데 우리 이주호 장관님 너무나 멋진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고 봐요. 교과서도 종이 교과서도 사교육 업체가 입찰한 거다. 똑같다. 굳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교육부는 이제 공교육에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개선할 거냐 평가하고 과정 관리를 할 거냐에 초점을 두는 게 맞는 거지. 교과서 개발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인력을. 그 세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계속 개발되고 사용이 될수록 우리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를 계속 좀 연구하고 거기에 매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애는 그런 기술이 약해. 근데 이게 사실 별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본인이 관심 있는 거 눌러가지고 거기서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뭐 3살 먹은 애기들도 알아서 유튜브 키고 이거 다 하잖아. 그래서 저는 기술적 문제나 어떤 차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서 돌아가는 태블릿이 제주에서 안 돌아갈 리도 없고 이게 이제 그런 게 다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기회의 민주화도 실현되는 구조가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디지털 교과서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